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사실 그 작년에 이제 한주주님 나와가지고 되게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구체이님 채널 보고서 한주주가 왜 여기서 나와? 막 그러면서 다들 놀래가지고 저한테 연락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동안 되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한 빚 3천만 원 정도부터 저에게 가장 잘 맞는 투자의 방법을 찾아서 우량주 장기 투자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를 그렇게 꾸준히 제가 이제 재테크를 해왔는데요. 출연하기도 했고 책도 썼고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활동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시가총액 위주로 단기 우량주로 좀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약간 변화는 없으세요? 네, 저는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이어가고 있고요.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이게 대세 하락하는 시점의 초입인지 이게 끝물인지 그걸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 타이밍이라는 거는요. 사실 먼 훗날 시간이 지나야지 그때가 저점이었어.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알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거, 그 원칙에는 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요새 하락이나 약간 보합장 이런 네. 때 어떤 포트폴리오를 조금 추천하고 계신지 아니면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한 투자의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캥기는 것들이 분명히 하나 있을 거예요. 하나, 두 개 정도. 이거 아픈 손가락. 이런 거가 분명히 있으실 건데 하락장에서야 보이거든요. 상승장에서는 막 내가 천재 같아요. 다 오르니까. 맞아. 하락장에서는 내가 정말 무슨 어떤 쭉정이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게 하락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오거든요. 오히려 좀 더 나은 거를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시를 하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워런 버핏이 2016년도에 투자에 되게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그 당시 IBM 주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5년 동안 그걸 보유하고 있었는데 수익률이 아주 형편이 없었죠. 그래서 버핏은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갈아탄 게 바로 애플이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하락장에 굉장히 좀 쓰리고 내가 정말 쭉정이 같은 종목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동을 시키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티눈이 빼지고 나서 거기에 새살이 차오르잖아요. 그렇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처음 네. 살 때는 다 좋아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락장에서 약간 갈리잖아요. 네. 그럴 때 좀 판단하는 기준? 제너럴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게 어떤 사람은 나는 강남 부동산만 들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삼성이나 구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해.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저만의 기준을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말씀드리자면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 중에서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을 창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분명한 기업이 있어요. 이 현금 창출이 잘 되는 그 종목이나 네. 이런 것들 갖고 계신 거 조금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 여기 출연했을 때랑 똑같아요. 오. 그냥 건드리질 않으니까 잘. 애플이랑 아마존 1, 테슬라 1, 구글 조금. 이 기업들이 좀 공통적인 거는 다들 다 뚜렷한 제품이 있고요. 그 뚜렷한 제품의 영업이익률이 되게 견고해요. 그리고 그런 포트폴리오가 비교적 좀 단순한 편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까지 있어요. 상승장 때는 네. 누구한테 조언을 딱히 안 들어도 내가 막 산 종목들이 오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이렇게 보합이거나 조금 하락했을 때 내가 산 네. 거 대비 조금 많이 떨어졌을 때 어느 타이밍에 약간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지? 저는요 이미 하락장에 닥치고 폭락장에 닥쳤다라고 하면요 그냥 차라리 움직이지 않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늦었잖아요. 상승장이라면 내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락장에서는 내 원칙을 점검을 하고 이런 때일수록 너무 조급하게 행동하시기보다는 조금 그냥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빨리 뭔가 대응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오히려 좀 반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무슨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그 기업에 문제가 없어요. 시장의 문제지 지금 기업의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잠깐 어려운 거는요. 시간이 흐르면 또 지나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다. 최고의 대응일 수 있어요. 네. 그 주주님께서는 네. 거의 이제 빚으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보다 공부를 되게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주식으로 내가 뭔가 자산을 불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을 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나만의 어떤 잃지 않는 투자의 원칙 같은 게 있다면 궁금해요.
빚에 대해서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비투를 하지 않아요. 부동산은 실거주 부동산에 한해서는 내가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딱 원칙만 가지고 있어요. 다만 주식은 절대로 비투를 하지 않고 부동산도 뭐 정말 남편이랑 저랑 이제 같이 보유하고 있는 실거주 한 채인 건데 그거는 이제 빚이 그렇게 시가 대비해서 크지는 않아서 그냥 저는 딱 이렇게 있는 게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쨌든 이 투자하는 그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는 그 투자를 네. 좋아하시는군요. 그죠? 네, 저는 좀 그래요. 마음이 이제 약간 쫄보여가지고. 근데 제가 비투가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비투를 하는 게 더 좋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한다면 훨씬 더 큰 점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남들이 네. 다 맞다고 해서 나랑 다 맞는 건 또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비투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 현명하게 잘 활용하실 수 있지만 저는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일단 첫 번째로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원칙은 현금 흐름이 되게 탄탄하고 영업이익률이 잘 갖춰져 있고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되게 단단한 기업을 좋아해요. 그게 없으면은 저는 이제 좀 투자 대상에서 좀 제외하는 편이에요. 아무리 세계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 사이에 들어있다라고 해도 뭔가 내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을 확실히 사로잡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가 딱 한눈에 정말 쉽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그 기업의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그 investing.com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이제 검색창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종목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래프 같은 게 나오면서 그 위에 뭐 재정 상황 이런 거에 대한 탭이 하나 뜰 거예요. 그 재정 상황 클릭해 보면 정말 분기별 연간으로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이 기업이 어떻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성장을 해왔나, 뭐 현금 플로우로 어떻게 가고 있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검색을 해보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다른 동종 업체들, 예를 들어서 도요타나 현대차나 이런 데의 영업이익률을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데는 11%밖에 안 돼? 뭐야, 현대차는 10%도 안 돼? 막 약간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영업이익률도 실속이 있네? 이거를 이제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제 투자의 원칙은요. 일일비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너무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막 시장이 상승하면 이 상승이 평생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조급함, 그리고 하락하면 또 이 하락이 계속 평생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막 마음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이제 또 지나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 상황에 너무 막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그 기업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주가창 확인하고 그러면 마음만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정말 일일비하지 않고 투자를 잘하는 보통 투자자들이 있어요. 자녀들한테 주식 증여해 주시는 분들. 맞아요. 저도 자녀 거는 수익률이 항상 좋아. 수익률이 항상 좋고 별로 안 봐. 주가창도 뭐 딱히 뭐 볼 필요가 없잖아요. 10년인데. 그러면서 되게 정석적인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자녀 계좌에 주식 투자해 주시듯이 그렇게 내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좋네요. 좋아. 네. 자산이 5억, 6억 뭐 변동은 있겠지만 네. 그럼 그 상태면 어쨌든 그 사이에는 매도를 거의 안 하셨어요?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네. 또 세금이 있잖아요. 맞아요, 비과세 맞아요. 요건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내가 어떤 특정 시점에 뭐 1억, 2억씩 팔아버리면 네. 그것도 세금 폭탄이 나올 수도 있고 워런 버핏의 매도 타이밍을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워런 버핏이 매도를 하는 첫 번째 타이밍은 어떤 때냐면요. 다른 투자를 위한 현금이 필요할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은 투자를 하거나 좋은 M&A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나타났는데 지금 현금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사업의 영역을 재평가할 때. 기업을 말하는 건데 버핏은 몇 가지 기업을 지적을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한테 익숙한 기업 두 개를 말씀드려 볼게요. 디즈니랑 맥도날드였어요. 디즈니랑 맥도날드가 옛날에는 굉장히 파워풀한 기업이었고요. 독점적이고 굉장히 자신들만의 그 경제적 혜자가 뚜렷한 기업이었는데 하지만 최근엔 어때요? 디즈니 경쟁자가 엄청 많고 맥도날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든 시기도 겪었을 거고요. 사업의 그 경제적 특성을 재평가하면서 매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매도 타이밍 첫 번째는 실거주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매도하는 게 더 낫다 생각하고요. 그렇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A라는 주식
주식이 있는데 앞으로의 성장성과 현재 현금 흐름이 좋고 확실한 기업이 더 나타났을 때 리밸런싱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제 이제 두 번째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런 거 있죠. 아까 현금 흐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찾아봤더니 네, 얘는 시가총액 탑 10에 들지는 않아. 네. 예를 들어 뭐 한 20 안에 든다고 할게요. 근데 현금 흐름이 너무 좋아. 그럴 때도 그냥 네. 무조건 시가총액 그래도 좀 높은 기업이 좀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재무적인 측면도 물론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그 현금 흐름이 또 전부는 아닐 수 있는 게 이게 또 성장주랑 가치주랑 그 현금 흐름의 그게 또 규모가 많이 달라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빠르게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이 약간 가치주에 비해서 조금 좀 적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래도 건전한 수준을 좀 유지를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사실 ROE 높은 기업, 그러니까 뭐 자본 대비 수익률이 되게 높은 기업, 이런 기업 되게 좋고요. 현금 흐름이 높으면 되게 좋고요. 되게 좋은데 그게 첫 번째 의사결정의 중심적인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ROE가 높은 기업, 자본 대비 수익률이 되게 높은 기업 되게 막 좋아하시거든요. 법빛도 그런 기업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그것만 보고 투자하면은 그 ROE가 왜 높은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적자 아니고 흑자 내면서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 저 테슬라 적자일 때 투자 엄두도 안 냈어요. 쳐다도 안 봤어요. 우리가 꼭 막 저점을 잡아야 되고 막 위험 리스크 안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가격이 올라졌더라도 네. 마음 편한 투자, 네, 약간 네, 네. 안정적인 거 확인하고 투자하라고 말씀 주셨어요. 일반 직장인 분들이 사실 주주님처럼 거의 막 몇 억씩 이렇게 딱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 분들도 많아서 네. 예를 들어 뭐 2천, 3천 정도 시대가 있는데 부동산 투자는 이제 너무 좀 어려우니 이걸 내가 장기 투자로 뭐 우량주에 할래라고 했을 때 좀 현실적으로 비과세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거 무시하고 그냥 일단 장기로 가야 되는 건지. 네, 비과세 기준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매도를 하셨어요. 그럼 매도를 하시면 그 매도의 차익이 250만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 25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그 22%의 세금을 단일세율로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250만 원 정도의 비과세 한도가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맞춰야죠. 그 정도 수익이 난 건 이제 파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네. 약 25% 정도 네. 오른 거죠. 그러면 1,250만 원인데 그러면 한 250만 원 정도의 내가 수익을 맞출 수 있을 만큼의 그 주식을 매도 수량을 결정해가지고 매도했다가 뭐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요. 바로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니까요. 놓칠 필요는 없다. 네, 55만 원 정도 세금을 감면할 수 있으니까 적지 않죠. 큰데 되게. 네, 되게 크기 때문에 그게 또 1년 1년 쌓인다 그러면은 괜찮은 방법이고요. 이거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신경 쓰일 일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신 지가 거의 한 7, 8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 저도 사실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변을 보면 부동산은 여자분들이 그래도 많이 하세요. 엄마들 되게 관심도 많이 갖고. 근데 주식 투자는 아직까지도 남성 투자분들이 되게 월등히 그 비율이 높은 것 같거든요. 되게 여성으로서 그 아내로서도 자산을 굴린 데 있어서 주식이 되게 지금 비중이 크시잖아요. 그 여성분들이 좀 네. 주식을 많이 무서워해서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여자분들이 훨씬 더 유리해요.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 논문이 하나 나와요. 사내들은 왜 이럴까? 남자분들은 비교적 주식 투자를 할 때 외부 정보를 딱 받아들여서 그거를 딱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아주 민첩하게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투자를 하시는데 오히려 여자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는 성향이 더 깊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수익률이 오히려 더 높더라. 단점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빨리 상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민첩하게 하지 못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자분들이 오히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되게 좋아하시는 게 이제 좀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수익률을 비교를 해놓고 봤을 때요. 긍정적인 측면이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 투자에는. 하나는 레버리지, 정말 거대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그래도 많이 이제
깨어 있으셔가지고 투자에 주식 계좌를 그렇게들 많이 만들어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뭐 아이 학자금이나 뭐 독립자금 같은 거 만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뭔가 시작을 하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잘 이제 아는 게 많이는 없으니까 마음이 조금 조급하더라고요. 네. 아직 아이는 없으시지만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아니면 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실지 이제 요즘에 아이들한테는 뭐 교육보험을 들어준다더니 아니면 적금 통장을 만들어준다느니 그런 것보다는 주식계좌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비과세 한도가 있잖아요. 뭐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10년 동안 2천만 원 정도 증여할 때 네, 비과세로 증여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10년 후부터 20년까지 2천만 원을 증여를 해 줄 수 있고요. 만 20세 이후에는 5천만 원까지 그렇게 증여를 해줄 수 있거든요. 비과세로. 이걸 이제 세금을 한 따져보면은 아마 한 450만 원? 뭐 그 정도 될 건데 그 정도로 이제 절약하면서 아이한테 증여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우량주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또 그거보다 이제 몇 배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보험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의 그런 아이를 위한 미래의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요즘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제 좀 일반인 분들한테도 많이 퍼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적금으로 봤을 때는 뭐 한 2%, 1%?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이런 추세에 금리를 아주 높게 막 IMF 때처럼 막 7, 8% 이렇게 올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되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고요. 한 10년 후에 아이가 컸을 때는 예금 적금보다는 반드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줄 만한 주식? 뭐 추천 종목 같은 게 조금 있을까요?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ETF가 아마 좀 안전 성향의 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요. 애플도 뭐 삼성전자도 구글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망할 수 있잖아요. 정말 개별 기업이 나는 두렵다. 10년, 20년 못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ETF를 추천드리는데요. 그 ETF 중에서도 제가 되게 좋게 보는 거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QQQ. 그리고 하나는 SPY라고 하는 ETF인데요. ETF는 결국 시장에 투자하는 건데 이 QQQ라고 하는 ETF는요. 나스닥의 상위 이제 100개의 종목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예요. 그리고 SPY라고 하는 그 ETF는요. S&P 500 지수에 추종하는 ETF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ETF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망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모든 변수가 없이 딱 하나의 변수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미국 시장. 자녀한테 주식 증여해 주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매도를 자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 아이가 지금 0세인데 내가 그 주식을 사가지고 계속 너무 빈번하게 매수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국세청에 타겟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막 한 두세 번 매수 매도하고 이렇게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타겟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지만 그 가정의 자산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좀 애초에 만들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사신다라고 하면 그냥 잊어버리고 지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시장에서 변동성이 없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돈 벌 기회도 없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금 적금과 다를 바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당연한 거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요. 특이하게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기회로 이렇게 발견해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기회를 발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면 또 다른 기회가 보여요. 그래서 시장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지금 이 시장 상황 속에서도 그 내 마음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식 투자자의 구루가 한 분이 있어요. 존 보글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책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투자자로서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는 시장이 올라갈 때 영원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는 영원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순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말 마음속에 담으시고요. 좀
그렇게 유연하게 지금 힘든 상황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 빨려 들었어요. 오디오 뭐 듣는 줄 알았어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예쁜들 안녕.